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질병이 좋아지려면 몸 전체가 같이 좋아져야 함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몸 안 장기의 상태를 몸 밖에서 알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간의 상태는 눈을 통해 알 수 있고, 폐의 상태는 코를 통해 알 수 있고, 신장의 상태는 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귀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아시나요? 귀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뒤로 젖혀져 있는 사람, 아래로 축 처진 사람 등 눈 모양, 코 모양 다르듯이 귀 모양도 다 다른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귀 모양이 다르면 소리도 다르게 들린다고 합니다. 맛에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있고 냄새에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있듯이 소리에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귀는 소리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고 피부 온도도 가장 낮습니다. 귀가 바람에 막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빨라서 접혔다 펴졌다 한다면 소리를 일정하게 모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귓바퀴는 얇은 연골 바로 위에 피부가 덮여있는 구조로 피하 지방이 거의 없어서 동상에도 걸리기 쉽죠. 다 살이 쪄도 귀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귀와 신장은 많이 닮아 있어요. 귀도 2개요. 신장도 2개일 뿐만 아니라 생긴 모양도 비슷해요. 실제로 신장은 호르몬을 주관하는 장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을 생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이명, 난청, 메니에르, 이석증 등 귀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이 사실은 신장의 호르몬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신허라고 말한답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원료로 만들어지기에 혈액 부족이 오래되면 호르몬 부족으로 진행이 되고 호르몬 부족이 각종 귀 질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가 튼튼하려면 혈액과 체액부터 채워야 한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며 손, 발, 얼굴, 귀 등 각 기관을 인체의 축소판으로 봅니다. 귓바퀴 안에 인체의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하니 더위에 지쳐서 운동하기도 어려운 요즘 간단한 귀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와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사랑스럽게 살살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귓볼을 잡아당겨 주세요. 귀를 살짝 접어주세요. 손가락으로 귀 아래 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귀를 늘려주세요. 귀 안을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 5분만 마사지 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귀가 좋아지려면 신장이 좋아져야 하고 신장이 좋아지면 귀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신장이 좋아지려면 몸이 좋아져야 하고 몸이 좋아지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피곤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먹어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데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신호는 어디에서 왜 보내는 걸까요? 혹시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세포 하나당 평균 100개에서 3000개가 있으며 몸 전체에 1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미토콘드리아는 혈액을 원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때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에너지 생산량이 20분의 1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통증 유발 물질인 젖산이 만들어져서 삭신이 아프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이때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빨리 많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가 부족한 채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즉,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에너지 요구량과 에너지 생산량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피곤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해도 피곤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나 부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미토콘드리아에 신호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미토콘드리아 대사도 느려지게 됩니다. 즉, 에너지 발전소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피로를 느낍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도 피곤합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발히 움직여 산소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채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피곤해집니다. 비만하면 피곤한 이유도 염증에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죠. 영국 뉴캐슬 대학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노화된 세포로부터 제거했을 때 세포가 훨씬 젊어지는 이른바 세포 회춘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냈는데요. 앞으로는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삼아 세포 노화 방지를 위한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나쁜 미토콘드리아일까요? 좋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활성산소를 적게 만들면서 효율이 좋고요.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배기가스만 많이 배출하고 제대로 속도도 못 내는 것처럼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뇌, 심장, 간, 근육, 신경세포에 특히 많습니다. 일반 세포에는 수십 개 정도인데 반해 간에는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 너무 과열이 되지 않게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활성산소에 가장 취약한 게 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과다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활성산소 늪에 빠지게 되어 질병이 과속화됩니다. 그러니 피로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 불면, 불안,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하고 잠을 자기 위해 운동을 하는 등 나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잠을 청하고 불안을 다스리지만 약이 점점 늘어만 가고 원치 않는 부작용에 노출이 되다 보면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도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저는 뇌의 문제를 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뇌도 신체의 일부이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때려 먹어도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세포 속으로 유입되는 물질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고요. 트립토판이 비로소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뇌 속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단백질, 즉 트립토판을 먹어도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키뉴레닌이라는 물질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 뇌와 부신이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코티솔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코티솔이 고갈되게 됩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인성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막아냅니다. 즉, 코티솔이 고갈되면 염증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뇌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키뉴레닌 경로 대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즉, 뇌세포가 트립토판으로 세로토닌을 만들지 않고 키뉴레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키뉴레닌이 많아지면 이제 뇌 염증이 가속화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들의 염증이 생기면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유학 간 아이에게 열심히 학비를 보냈는데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마약에 빠져버린 것처럼요. 즉, 우울증, 불면, 불안 등의 질환 기저에 뇌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뇌 염증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 모든 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울, 불안, 불면 등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뇌의 염증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을 자신의 성격이 예민해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우울증과 동시에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염증이란 산불과 같아서 온몸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뇌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우울증에 노출되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도 변화가 옵니다. 열감, 두통, 목, 어깨 등의 통증,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증상,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염증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 장축이라고 들어보셨죠?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우울증이나 불면과 연결되어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울증이 있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뇌 혈액강문을 통과해서 뇌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과 맞게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육에는 뇌 염증 물질인 키뉴레닌을 중화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은 뇌의 문제이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잘 살펴보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에 살아남느라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에 사망사고가 3건이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0대, 60대, 80대 분이었는데 밭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뉴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특히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실 텐데요. 이 더위를 이겨내느라 질병을 이겨낼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체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실한 날들입니다.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면 몸이 춥고 시려서 감기에 걸리고, 에어컨,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이제 땀이 줄줄 나서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져서 힘들고, 정말 이래저래 많이 힘든 8월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더울 때 기운 없고 입맛 없다고 자꾸 단 것만 찾지는 않으시나요?
과일 화채, 아이스크림, 팥빙수, 미숫가루, 달달커피, 콜라, 맥주, 국수, 빵 등등 자꾸 단 것만 드시게 되면 이 여름이 지나서 폭삭 늙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단 음식, 즉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하는 사람도 단 음식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화입니다. 당화라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과 결합해 최종 당화 산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당독소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은 당화라고 합니다. 즉, 노화가 된다는 것은 산화된다, 당화된다 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열과 당에 취약합니다.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하고요. 당이 늘러붙으면 변합니다. 맛있는 숯불갈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고기가 있어요. 생고기에 달달한 소스를 발라서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어떻습니까? 겉바 속촉 식감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맛있는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서 노릇노릇하고 향긋하게 구워져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고기와 밀가루가 당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이 여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 몸은 이미 열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열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과일 화채, 아이스크림, 팥빙수, 미숫가루, 달달커피, 콜라, 맥주, 빵, 국수 등등을 자꾸 드시게 되면 마치 숯불갈비처럼 막 구운 빵처럼 몸 안에 당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합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로 망막변증, 신장질환, 신경변증,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에 노출됩니다. 당뇨가 없어도 이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들만 단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도 나빠집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진피층의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기미, 검버섯, 주름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름에 너무 덥다고 단 것을 마구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어떤 식초를 먹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달달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이 땡기겠지만 마구 드시다가는 혈당이 치솟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더위를 건강하게 이기는데 새콤한 식초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효능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 주석산, 아미노산 등 60가지 이상의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두 번째, 식초는 내장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생성을 막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식초는 피로물질의 분해를 도와 만성피로를 없애줍니다. 네 번째, 식초는 대표적 알칼리성 물질로 혈액의 산도를 잘 조절해 줍니다. 다섯 번째, 식초의 새콤한 맛은 침샘을 자극, 침을 많이 분비해주고 식욕을 돋굽니다. 여섯 번째, 식초는 살균작용이 있어서 장에 살고 있는 각종 유해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주며 장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식초를 사려고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식초가 있어서 뭘 사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주정 발효된 것도 있고 천연 발효된 것도 있는데요. 주정 발효된 식초는 인스턴트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식초가 발효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정, 즉 술에 초산을 넣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즙이나 향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천연 재료를 자연 발효시켜서 숙성시킨 천연 발효 식초에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 훨씬 좋겠죠. 또 빙초산도 있는데요. 빙초산은 석유를 정제하여 얻은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만들었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싼 가격과 적은 양으로 신맛을 낼 수 있는 빙초산은 피자와 함께 먹는 피클, 치킨과 함께 먹는 절인 무, 냉면 등 여러 음식에 쓰인다고 합니다. 빙초산은 상온에서 얼어있고 신맛을 내기 때문에 빙초산이라고 불립니다. 맛을 내는 용도 외에도 식품 보존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무절임 등에 넣는 이유가 식초 대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죠. 빙초산 원액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주정식초, 발효식초, 빙초산, 화학적으로는 다 식초, 즉 아세트산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정식초와 빙초산에는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타민C와도 비슷합니다. 제가 합성 비타민C를 권하지 않는 이유죠. 합성 비타민은 절대로 천연 비타민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식초를 먹고 계시나요?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감히 엄두를 못 내지만 식초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옛날 할머니들은 집에서 다 식초를 만들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알아봐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어떤 신호로 알고 계신가요? BBC는 영국 대학교 세 곳의 학자들과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75세 이상 노인은 27%만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한 것에 반해 16에서 24세 젊은 층은 무려 4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노인보다 젊은이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학교도 자주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이사도 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외로움을 훨씬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적당한 외로움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느껴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야 훨씬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외로움은 새로운 친구를 찾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신체적 고통이란 몸이 아픈 것, 사회적 고통이란 마음이 아픈 거겠죠?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감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잘한다는 결론인 거죠. 또 외로움에는 계절이 없다고 합니다. 왠지 크리스마스가 있는 추운 겨울에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겨울은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겨울보다 다른 계절이 더 외롭다고 선택했고 여름을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홀로 남은 기분만큼이나 여름 휴가 때 홀로 남은 기분이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굶어 죽듯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배고픔이나 외로움이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면 끊임없이 먹게 되어 비만이 됩니다. 그렇듯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외로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롭다면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하모니 공부방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공감하는 모든 행동들이 외로움을 건강한 사회성으로 승화시켜 치유 에너지를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스피린 복용 후에 멍이 잘 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여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당황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이 일단 어떻게 혈전을 예방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아서 상처 관리가 잘 되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상처 관리를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세균들을 막지 못해 감염으로 죽고 과다 출혈로 인해서도 죽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든 막기 위해 진화했을 겁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액을 타고 다니며 순찰을 하고 있던 혈소판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혈소파끼리 엉겨붙어서 상처난 곳에 달라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혈관에 상처가 났을 때만 혈소판이 엉겨붙어야 하는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혈소판이 자꾸 엉겨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내피가 손상을 입었을 때죠. 그렇게 되면 자꾸 혈전이 생기게 되어 오히려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스피린의 역할은 바로 이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전인데요. 약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혈관이 약하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혈소판의 작용이 약해져서 이번에는 오히려 출혈이나 멍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령자나 체력이 약하신 분, 간 기능이 약하신 분, 빈혈, 혈소판 감소증, 소염진통제 장기 복용자, 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분 등은 출혈성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신중 투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출혈성 경향을 높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복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막히지 않고 잘 흐르다가 지혈이 되어야 할 때는 지혈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적당한 혈액 상태를 맞추기가 아스피린 복용하면서 힘들거든요. 다만 혈전 생성 위험이 높은 분들, 즉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하에 드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현재 심혈관 건강을 위해 먹었던 저용량 아스피린은 지침이 바뀌어서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권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의 분들은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이점보다는 위장출혈, 뇌출혈 위험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수술 전 1, 2주 동안은 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분이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다가 위천공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액 찌꺼기, 림프 찌꺼기를 잘 배출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혈관 관리를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장약을 아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위장약이 위장을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제나 좋아지나 저제나 좋아지나 기대하면서 약을 드시는 거죠. 그러다가 약이 없이는 밥을 먹는 게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약이 점점 늘어나서 약 자체를 복용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만납니다. 다 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약을 너무 의지한 탓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약은 도구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활용할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장약 중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제산제입니다. 제산제란 말 그대로 위산을 중화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위산에 의해 위장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제산제가 없던 시절에는 위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하면 위천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 제산제가 참 고마운 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남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 나쁜 겁니까? 유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유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유산은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을 없애줍니다. 제산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약해져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헤리코박터균, 소장내 세균과 증식증, 장누수 증후군 등에 시달리게 되고 복통, 설사, 변비, 복부 팽만, 가스참 등으로 고생합니다. 유산은 단백질을 소화시켜줍니다. 유산이 부족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이물질로 생각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알레르기 반응에 노출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산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레르기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산은 유문 관략근을 조절합니다. 위로는 식도 관략근, 아래로는 유문 관략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유산의 역류로 인해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마운 제산제라도 습관적으로 남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유문관략근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산으로 잘 분해되어 죽 상태가 되어야만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는 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지만 십이지장은 곱창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죽 상태가 되어야만이 유문관략근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트림, 구취, 답답함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이 충분해야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을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네랄은 물에 녹는 게 아니고 위산에 녹습니다. 위산에 녹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는데요. 위산이 없으면 미네랄이 이온화가 안 되어서 흡수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미네랄이 이온화가 안 되어서 흡수가 잘 되질 않으니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감소증,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 수축,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장의 속쓰림을 제산제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후폭풍이 심합니다. 속쓰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조절하면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속쓰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나치게 유산이 많이 나와도 속이 쓰리지만 지나치게 점막이 얇아도 속이 쓰립니다. 유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을 과산증, 유산이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것을 저산증이라고 하는데요. 과산증도 저산증도 다 속이 쓰리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과산증에도 저산증에도 다 제산제가 처방이 나옵니다. 일단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약은 도구로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 처방과 판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뇨나 천식,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통제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입니다. 해열 진통제는 간에 영향을 미치고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당뇨 환자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혈당이 올랐다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소염 진통제는 혈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소염 진통제와 함께 가끔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소염 진통제로 혈당이 올랐다기보다는 통증이나 염증 자체가 인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에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혈당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뇨 환자가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저혈당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부종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되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저혈당을 유발하는 겁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분들도 소염 진통제를 남용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 진통제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감소시키면서 나트륨 저류로 인해 소변량은 줄어들게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다가 고혈압이 오기도 하고 고혈압인데 소염 진통제를 같이 드시다가 혈압 조절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기관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염 진통제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두통이나 관절통도 다 일종의 염증이잖아요. 문 하나가 닫히면 문 하나가 열리듯이 소염 진통제로 두통과 관절통을 막으니까 그쪽으로 가던 염증 물질이 기관지로 몰리게 되어 기관지 염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파스에도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기관지로 고생하시면 소염 진통제 성분의 파스는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번 복용하는 진통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진통제에 노출될 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통제를 어쩔 수 없이 장복해야 한다면 소염 진통제보다는 해열 진통제가 낫습니다. 그러나 해열 진통제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역시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므로 무조건 통증을 진통제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카페로 탈출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카페에서 인기 메뉴인 자몽 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몽은 자메이카가 원산지로 알려진 비타민C가 풍부한 열매입니다. 자몽 주스는 풍부한 영양소에 비해 비교적 칼로리가 낮고 체내 지방 연소를 도와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능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몽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보고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약물은 몸속에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효소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효소가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약물 대사 효소의 일종인데 이 효소는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에 의해 활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약물이 대사되어 체내에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이토크롬 P450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의 대사가 방해되어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몽 주스 약물 대사 억제 효과는 약물에 따라서는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고요.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약 하나를 먹고도 쇠알만큼 강하게 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약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고혈압약, 일부 고지혈증약, 위장약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약의 경우 지나치게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칼슘 기량제 기존의 고혈압 약물, 특히 아달라트 오로스정, 시스코 ER 서방정 등의 약물이 자몽 주스와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칼슘 기량제더라도 노바스크, 헤르벤정은 자몽 주스와 병용해도 혈중 농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약의 경우 신바스타정은 혈중 농도의 현저한 상승, 리피도정은 약간 증가, 메바루친정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몽과 약물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게 고지혈증 약이니까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를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면 근육통, 현기증, 어지럼증과 함께 근육이 파괴되는 횡문근 용해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항혈전제인 실로스타졸, 클로피도그렐, 아피스사반, 티카그렐러 등도 자몽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맥 치료제인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디곡신도 자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경련제인 카르바마제핀, 항불안제인 디아제팜,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부수피론도 영향을 받고요. 통풍약 콜키신, 구충제인 알벤다졸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 항진균제인 이트라코나졸, 감비약, 데스트로메토르판, 위장약 돈페리돈, 항생제 에리스로마이신 등등 약사인저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약은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여 자몽 주스를 드신다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고 적어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